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과 집중호우 피해를 두고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 더운 여름에 이 방송하시랴, 의정활동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그래도 이 정치 펀치는 볼 때마다 되게 저는 신나게 사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속이 시원할 때가 아, 많거든요. 네.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대구 지역 이야기 좀 해보자면 비 네. 피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구를 좀 예를 들면요. 저희 지역구 북쪽에는 검호강이 흐르고요. 네. 네. 이제 저희 중앙으로 이게 중간으로 신천이 흐르는데 네. 대구는 원래 사실 그 지형성 자체가 강우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비 피해가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 지역은 신천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이렇게 신천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하고 네. 물이 약간 이제 넘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정도에서 네. 지금은 이제 일단 그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보고 있고요. 또 주말에 내려가면 신천변에 한번 다시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이 보면 지금 뭐 비 피해 우려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뭐 피해 보신 분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이걸 진짜 정쟁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걸 갖고 궁평 지하차도로 몰아넣었다 그러고 뭐 무정부 상태였다 그러고 아니 뭐 대통령이 순방 가 있다고 무정부 상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공격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국민들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그 전면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은 오늘 또 뉴스가 나오고 어제도 그렇죠. 뉴스가 네. 계속 나오고 나오는 있죠.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 이제 FC 건이 네. 이제 조금 지나서 국민들에게 약간 잊혀질만 하니까 백현동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이화영 부지사로 통해 쌍방울까지.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까지 퍼지면서 이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네.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봉투 사건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남국 의원에 관한 이제 그 윤리자문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사실 어떤 내용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네. 무소속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이제 또 성 관련한 문제에 있는 의원님까지 네.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도덕적으로 네.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정쟁으로 끌고 가지 네.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 검찰의 악마화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이제 대통령 심기를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오송사고 지역에서 이러니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대표의 말에 박수를 유도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그 선거를 치를 때부터 네. 시작해서 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이제 당직을 맡다 보니까 네. 몇 차례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뵐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분만큼 혁신적인 분이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모든 매사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초점에 모든 것들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이 청년 미래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들이 제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래 같은 공감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을 쓸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표현을 가지고 뭐 대통령 모두 대통령 추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당과 사실은 정부는 분리돼 있고 서로 견제하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쓴소리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에서 제안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정 협의를 제가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네. 당정 협의에 들어가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당에서 의원님들이 질타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 문제는 이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아침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 해병대원이 예. 수색하다가 실종자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갖고 결국 이 사망을 했는데 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했느냐 예. 이걸 갖고 좀 말이 있어요. 근데 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구조를 많이 하죠.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네. 이 이제 그 군인 우리 장병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좀 더 읽어보니까 구명조끼 해병대의 대원들의 구명조끼 자체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다라고 아.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까요? 네. 구명조끼가 그 예. 하나에 싼 거는 10,000몇 원밖에 안 한대요. 네. 근데 참 그게 없어서 이게 또 한 명 인명이 앗아간 거 참 안타까운 네.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이 궁평 지하차도 이 뭐 사고의 근본 원인은 미호강이 범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광이 맞습니다. 붕괴했는데 예. 이걸 보니까 이 미호강 준설을 해야 된다, 미호강 뭘 해야 된다 할 때마다 환경단체들이 절대 안 된다. 네. 라고 했고 60년 동안 준설을 못 했대요. 네. 근데 이것도 아무리 환경하지만 이게 뭐 환경보다 치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환경부가 하는 일은 환경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전하고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다가 사실은 이걸 개발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고 그렇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춰다가 합쳐놓으니까 당연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게 된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네. MB 정부 때 했던 4대강 네.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못된 악으로 이제 그렇죠. 취급을 하고 예. 뭐 보호 해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큰 수해가 나고 함에도 4대강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4대강은 안 넘쳐요. 전혀 문제가 네.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류하고 그렇죠. 지천들에서 맞습니다. 문제가 그때 일어나고 그걸 있는 못했어요. 있습니다. 야당이 네. 반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류 지천 자체가 이게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안 됐던 거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냉천이라고 포항에서 그렇죠. 이 맞아요. 물이 넘쳐나가지고 아파트 지하로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고 그렇죠. 또 저기 우리나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생겼거든요. 맞죠, 이것도 맞죠. 준설을 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네. 미호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자분들하고 환경부를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네. 환경부에는 뭐 댐을 만든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럼 맞아요, 분위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수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국민들께서 원상 일상으로 회복을 하신 다음에는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깊이 저희가 살펴보고 이러한 부처가 만약에 이제 환경부가 관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네. 예전처럼 근교부로 옮겨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들을 통할해서 네.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그 예천에 산사태가 난 지역에 네. 대통령께서도 가서 본인 이런 거 처음 보셨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지역들이 전부 아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뭔가 자연 환경이 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의 그 손길이 산에 닿게 되면은 계속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 위해서도 국내에 있는 모든 산과 그 지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요. 네. 이거와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이번 이제 재원 수혜 이 재원을 수혜 복구 및 피해 작업에 이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가 예산이 대통령 삼짓돈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말한 삼짓돈이냐고 말한 의원님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래 말한 네. 그 기조에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를 이양받을 때 국가 나라 빚이 네. 지난 정부에서 400조 이상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400조가 쌓였는 그게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니 네. 우리가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 나라 빚을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기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축 정책이다 보니까 추경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면은 지금 예비비를 네. 총동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비비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수재가 일어난 지역에 재난 지역에다가 빨리 돈을 풀어 가지고 예.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재원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사실은 법과 관련되어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불필요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게 없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8천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실 밝혀졌지 그게 않습니까? 쌈짓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들이 그건 쌈짓돈 쓴 거예요. 그 맞습니다. 나라 그렇게 돈을. 한 거를 가지고 이 이제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쓰자. 이게 네. 대통령의 원뜻입니다. 네. 그거를 그렇죠, 갖다가 맞아요. 저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란 명분으로 또 뭐 노조란 명분으로 태양광이란 명분으로 다 쌈짓돈 다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다 헛돈 쓰는 거, 헛돈 쓰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추경하자 근데 추경을 하면 뭐 당장이야 돈이 나오지만 그 돈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구축 효과가 생겨요. 이걸로 써봤자 이 돈을 또 못 쓰니까 경기는 더 나빠지고 이자율 올라가고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돈 쓰면 돈이 막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 또 시중에 돈이 추경이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시중에 흘러다니면 물가가 올라요. 또 물가도 네. 오르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 네. 이 정부의 그렇죠. 저 생각들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네. 지금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박영훈 이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다가 김건희 여사 에코백 안에 샤넬백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이제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비판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심한 또 아닌 말고식의 이런 비난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야당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 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스토킹 수준으로 거짓을 그렇죠. 유포를 하고 있고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빈곤 포르노니 이런 말까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또 김연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2차 가해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SNS에다가 사죄인지 아닌지 모를 듯한 이제 글 하나 그러니까요. 올리니까 사죄했으니까 징계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에게 덕이 되는 표현을 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징계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씁쓸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드는 자괴감이 저런 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는다는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또 SNS도 활용을 해가지고 현안마다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여권 인사들의 대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여론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당에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이 지금 야당보다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농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네.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농객을 키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 활동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뭐 저에게 큰 플러스가 되거나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하는 모든 방송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부담이 잘못하면 되죠. 또 네. 예,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지 않으면 야당하고 싸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맞아요.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예. 또 야당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네. 우리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맞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기본은 확대 사실에 부합한 예, 팩트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막말로 또는 뭐 괴담 또는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하면은 처음엔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 사람들이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얼마나 희화화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 네. 지금 가장 지금 핫한 뉴스들이 나오는 부분이 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그 예. 비리 의혹들인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진술한 내용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사전에 이미 보고 이 있다. 대표한테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 방북 비용 대납한 거 결국 이 대표가 알고 그 지시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이 대표가 여기 뭐 방북 비용 대납 여기에 주범 또는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최대 결정권자가 멘토가 없는데 그 큰 일을 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도저히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무게는 유동규하고 뭐 비견해가지고 언론에서 더 나던데요. 네. 유동규는 그 위에 사실은 김만배가 있고 그 위에 정진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검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이화영 같은 경우는 거의 정진상과 같은 급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이해찬의 가장 신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의 주류 세력을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 주류 세력이 이해찬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기게 된 가장 큰 공로가 그 세력에 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 다른 유동규하고는 그렇죠.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 결이 사람의 다르군요. 입에서 이제 드디어 그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시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갖고 나는 상방울의 김성태에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네. 하는 사실을 이제 전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명확한 게 뭐냐 하면 네. 500만 불하고요. 3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간 갔죠. 사실 자체는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 거 하는 것도 국정원에서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긴데 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진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네. 이 진술들이 그 김성태의 진술과 이화영의 진술이 합치가 된다면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네. 이재명 대표 한 명 빼고 나머지 진술 다 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 방북 그 대가로 줬다. 네.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네. 그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이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자치단체장을 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북한을 방문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가가 사실은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 달러면 우리 돈으로 무려 40억에 가까운 네. 돈입니다. 그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갔을 때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저는 김정은 가족들의 호화 생활과 네. 아니면 그에 더해서 저는 지금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그게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이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한 네. 행위가 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일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증명할 네. 방법은 없지만 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검찰 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날 저 화면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 자체가 네.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당황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저는 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그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입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유롭게 네.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도 네, 그렇죠. 하고 소설이라고 그리고 그랬죠. 뭐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는 그 상방울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니까 내일을 살본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랑 이번 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표정을 두 개를 딱 대비해 놓고 나면 그렇죠. 너무나 지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 네. 그게 바로 저는 검찰로 가야 될 탄원서가 왜 민주당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발표하느냐. 그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지금 기민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엄청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봐서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하고 회유해서 뭐 조작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벌써부터 이제 뭔가 이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건지 뭔지 하여튼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여기에서 이것과 관계가 없고 방북 비용 이거 이재명 대표 모르는 일이 저거는 조작된 진술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또다시 방탄 프레임 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소환 조사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화영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일어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의 네. 부정부패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점에 이재명 지사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네.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또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혁신위에 1호 혁신이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게 해요. 근데 네.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모두는 저도 네. 서약을 했는데요. 네, 예. 서약을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저희가 그 서약을 했는 거를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고 하는 네, 조건을 조건을 붙여요. 붙였죠. 네. 붙이는데 그 이유가 저는 봤을 때 내부적으로 다 동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갔는데 이것의 첫 번째 저는 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한 정장 청구랑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그 도덕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네. 굉장한 수령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면 네. 가결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저는 가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정당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할 때도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고. 정치는 자신이 하고 계시죠. 정당하지 검찰은 않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31명은 우리는 아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조건이 없어요, 그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합쳐보면 국힘 그분들 정의당 무속하면 과반이 돼요. 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영장 날라오면 막상 정말 한번 투표해보면은 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지 못하죠. 저 우리 당의 그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고요. 네. 사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뭐 헌법에 있는 뭐 권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걸 거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게 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스스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변명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불체포 특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방탄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 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정당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영장이 정당하면 발부하는 거고 아니면 맞아요. 기각시키는 거고 거기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기 비리 혐의 때문에 이 방탄, 불체포 특권 여기 매달리고 있고 또 돈봉투 받은 의원들 20명 넘. 네. 그 다음에 또 각종 뇌물 받은 의원님들 또 무슨 뭐 정치 자금 받은 의원님들 보니까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분들이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딱 손잡고서 방탄 프레임을 여전히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는데 네. 이 문재인 정권 때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일부러 연기했다. 그러니까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 대통령 방중하려고 그리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예. 그래서 밀었다. 이 국가 안보를 방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반개한 정도가 아니고 포기한 거죠. 네. 사실은 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방중했을 때 8끼를 혼밥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자는 얻어 터지고요. 예. 그것도 항의도 못했어요 제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연설하면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그렇죠. 작은 봉우리다. 이거 사대주의 사상 아니에요. 그죠, 완전 근데 사대죠. 저는 요즘에 민주당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 세대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민주화 이것을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인권, 자유, 평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의 입장에서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아이러니인 되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러도 되나? 아.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아니 지금 어떻게 들 보면 친중 정도거든요. 사대주의 그리고 그렇죠. 친북 이렇게밖에 안 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통령께서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정쟁으로 끌고 가는 네. 모든 내용들이 중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정쟁이 다른 나라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드와 관련되어져서 네. 저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일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마지막까지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에도 이 문제가 연결 다 돼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내용에 보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그거 종전선언 하려고 하죠. 그 끝까지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종전선언이 되면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말은 얘기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요. 네.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필요 명분이 없죠. 없어져요. 없어지면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건 미군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미군만 있게 됐을 때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유엔이 있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죠. 자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한 것들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종전선언을 고집했다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결국에는. 것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 표현한 부분들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이런 표현을 했죠.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런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가장 가깝게는 6.25 전쟁 때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전쟁을 이겨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재산을 잃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그럼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북한군 쳐들어오면 더러운 평화로 우리가 손들고 그냥 네, 맞습니다. 고개 숙이면 끝났죠.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가 밀고 들었다고 더러운 평화가 났다. 맞습니다. 항복하고 나라 다 뺏기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아, 지금 제가 민주당을 보면서 또 더 굉장히 유율배반적이라고 네. 느낀 거는 뒤에 백드롭에 보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순신 장군 그림을 뒤에 걸어놨잖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라 그러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우리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성웅이지 않습니까? 이분을 뒤에 걸어놨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했는 말은 이완영이가 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국노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뒤에 백드롭이 있는 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제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나? 네. 아니면 아무 말이나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렇죠. 그때그때 가져다 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3불 1안 네. 합의 없었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국방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3불 기존 합의라고 언급했고요. 또 국방부 문서는 1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한 3불 1안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강경화 장관 국회 나와서 끝까지 없었다고 그런 합의 없었다 했는데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강경화 장관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 쪽에서 그때 야당이 있을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딱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중국하고 합의한 것 자체에 있어서 중국에다가 변명을 못 하니까 네. 이거를 외교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물타기 비슷하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정부 했었어요.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통계 조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해 그러니까요. 공무원 피살 사건 네, 때도 그것도 다 거짓말한 조작돼 거, 있죠. 조작한 거, 그다음에 지금 이거 산불이란과 관련된 조작, 모든 것이 조작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조작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거짓말과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한 그렇죠. 거죠. 그런 정부를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이게 네. 나라 안보의 기본인데 우리 자유권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중국한테 넘겨주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유 안보 안 해. 뭐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 미군이 사드 운용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를 안 공급 안 해주니까 레이더 운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제발 전기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줬습니다. 이거 안보 자해행위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자해행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미군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군 사령관이 거기 와서 그 자기 장병도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이 화가 가슴 났어요. 아파하고 화를 네.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인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 관련한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네. 부분에 있어서 명단 달라 하니까 끝까지 아직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민주와 자유와 인권과 평 이런 걸 위해서 좀 먼저 뛰어야 될 당이 민주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그냥 불법 침략당해서 어린이들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세요. 돕지 그러니까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지금 저희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이 군사들을 보내주고 나머지 6개국이 이제 의료 지원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10대 강국으로 네. 들어왔고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여러 번 오라고 초청을 했냐면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일본의 총리가 가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것보다 더 갈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6.25 때 그걸 딛고 맞습니다. 일어선 나라 아니에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6.25라고 하는 전쟁 참사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 네. 우리나라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한국처럼 될수 있다고 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기 전에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간다고 그럼요. 알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훨씬 못 미치는 시각으로 국제 그러니까요. 정세를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중호우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19일에 또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연기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뭔가 더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당연히 표면적인 이유죠. 사실은 뭐 핑계가 너무 옹색하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네. 독일에 들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독일에서도 독일 그 강연 현장에 수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맞아요. 들고 나타나가지고 정말 참. 국제적으로 또 이제 수출을 하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네. 그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네. 당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이 네. 되어야 되지만 예. 지금 현재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 공식 이제 그 토론장에도 네. 보면 뭐 양쪽이 그냥 그 혐오와 분노와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한 막말들이 너무나 네. 지나치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그때 이제 후보 쪽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의혹이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서 졌다. 아하. 그거에 대한 이 분풀이가 굉장히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낙연 이제 지금 대표 쪽에 전 대표 쪽에서는 보면은 앞으로 어차피 이제 다 내년에 총선에 있어가지고 이재명계와 이제 이낙연계 네. 또 비명계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공천의 네.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그렇군요. 없거든요. 공천이 걸려. 예, 그렇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이 안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만나기가 어려운 거고 만나갖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저렇게 강성 지지층들에서 저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하늘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싸움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정말 한 당으로 한 식구로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네. 당으로 그냥 유지가 되어 갈 거고요. 네. 계속 끝까지 고집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구속이라도 되거나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뭐 유쾌한 뭐 이별 뭐 헤어질 준비 이런 말들이 심리적 분당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심각하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네. 비명계 의원들하고 가끔 마주쳐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 맛에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물어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 구속됩니까? 저희들한테 물어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과 네. 이 정치적 건전한 파트너로서 저는 그러니까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민주당이 이게 자정 노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혁신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제거가 되어야만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당 대표로 버티고 공천권을 네. 행사하겠다고 있는 한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범이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요. 보면 이 그 비명계 일부 인사들 그리고 또 좀 합리적인 인사들이 네. 민주당에 또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친명 핵심들, 개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정치를 이상하게 막 몰아가요. 뭐 폭주에 막 네. 그거네, 네. 괴담에, 거짓말에. 아우,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주고 네. 합의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은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 한 네.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총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만 좀 관심을 갖는다. 뭐 당과 정부의 기조와 입장을 알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내년 총선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간판으로 치러지는 저는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온갖 정쟁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뭐 지역구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총선이 가까워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한데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제가 대변인을 이제 했었잖아요. 대변인 하니까 TV에 계속 제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지역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 니는 중앙 정치만 하고 지역엔 안 내려오나 이래 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주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려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내려가서 민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질책을 많이 또 받았는데 지역민들의 그러니까 바람은 있죠. 지역민들의 그런 거는 사실 저희 의원들을 자주 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채워드려야 되는 건 그렇죠. 또 사실이고 그것도 있죠. 또 지역 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역 있으니까.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사실은 내년 총선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민주당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논쟁을 해야 네.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왕 총선 나왔는데 총선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공천을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내년 공천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년 1월이면 경선이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막 시스템이 경선이 시작돼 불붙는 곳인데 지금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했다나 좀 네. 궁금해요. 이게 논의를 겉으로 펴놓고 논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네. 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죠. 사안이고 의원들 각자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네. 여론조사도 하고 아마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고 네. 하면 아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글로브를 끼시고 이거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는데. 참.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옥포컷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하는 분은 이제 같은 대변인을 한 김의견 의원님. 네. 김의견 의원님, 그 입 닫으십시오. 네, 오늘 양금희 의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